섹스에 대해서만이 아니다. 그녀가 하바라에게 베푸는 모든 일상적 행위의 어디까지가 정해진 직무이고 어디서부터가 개인적인 호의에서 나온 것인지 하바라는 판단할 수 없었다. 셰헤라자드는 여러 면에서 감정과 의도를 읽어내기 어려운 여자였다. 이를테면 그녀는 대체로 항상 심플한 소재의 수수한 속옷을 입었다. 평범한 30대 주부가 일상적으로 입을 만한 종류의 것이다. 어느 대형마트에 세일 때 샀을 법한. 하지만 어떤 날에는 아주 섬세한 디자인의 남자를 유혹할 만한 속옷을 입고 오기도 했다. 어디서 샀는지 몰라도 한눈에 봐도 무척 고급품 같았다. 질 좋은 비단에 정교한 레이스, 짙은 색조를 띤 델리킷한 물건이었다. 그런 극단적인 격차가 대체 어떤 목적이나 사정에서 나오는 것인지 하바라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또 하나 그를 어지럽히는 것은 셰헤라자드의 성행위와 그녀가 이야기하는 것이 밀접하게 이어져 쌍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한쪽만 뽑아내기란 불가능했다. 딱히 마음이 끌리지도 않는 상대와의 그다지 열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육체관계에 자신이 이런 식으로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혹은 단단히 봉합되어 있는 것은 하바라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것은 그에게 가벼운 혼란을 몰고 왔다. 10대 때 얘기인데 어느 날 셰헤라자드는 침대에서 고백하듯이 말했다. 나 가끔 빈집 털이를 하러 갔었어. 하바라는 선뜻 적절한 감상을 말할 수 없었다. 당신은 남의 빈집에 몰래 들어가 본 적 있어? 없는 것 같은데? 하바라는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그거 한번 시작하면 상당히 중독되는 것 같아. 하지만 범법행위잖아. 맞아. 들키면 경찰에 잡혀가지. 가택 침입 플러스 절도 혹은 절도 미수는 상당히 무거운 죄야. 그런데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고질병처럼 돼버려. 하바라는 말없이 그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다. 다른 사람의 빈집이 지닌 가장 멋진 점은 뭐니뭐니 해도 조용하다는 거야.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말 쥐죽은 듯이 고요해.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장소인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 고요 속에서 혼자 가만히 바닥에 앉아 있으니 저절로 내가 칠성장어였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었어. 셰헤라자드는 말했다. 정말 멋진 기분이었어. 내 전생이 칠성장어라는 얘기는 지난번에 했었지 아마? 했어. 그거랑 똑같아. 나는 물 밑바닥 돌에 빨판을 대고 찰싹 달라붙어서 꽁무니를 위로 한 채 하늘하늘 흔들리고 있어. 내 주위의 수초들처럼. 주위는 조용하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아니면 나한테는 아예 귀가 없는지도 모르겠어. 맑은 날이면 빛이 수면에서 화살처럼 곧장 꽂혀 들어와. 그 빛은 이따금 프리즘을 통과한 것처럼 반짝반짝 갈라져. 온갖 색깔과 모양의 물고기들이 머리 위를 유유히 지나가지. 그리고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 아니, 칠성장어다운 생각만 하고 있지. 그 생각은 흐릿하긴 하지만 동시에 무척 청결해. 투명하진 않지만 불순물이 하나도 섞여 있지 않아. 나는 나이면서 내가 아니야. 그런 느낌 속에 잠겨 있는 건 무척 멋진 일이야. 셰헤라자드가 처음 남의 집에 침입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그 지역 공립학교를 다니던 그녀는 같은 반 남학생을 좋아하고 있었다. 축구선수의 키가 크고 성적도 우수했다. 딱히 잘생긴 편은 아니었지만 깔끔하고 인상이 무척 좋았다. 하지만 여고생의 사랑이 대부분 그렇듯이 그건 응답받지 못하는 사랑이었다. 그 남학생은 아무래도 같은 반 다른 여학생에게 호감을 품은 것 같았고 셰헤라자드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말을 걸어준 적도 없고 어쩌면 그녀가 같은 교실에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도저히 그 남학생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를 보고 있으면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이따금 거의 토할 뻔하기도 했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에게 사랑을 고백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래봤자 잘 될 리 없었다. 어느 날 셰헤라자드는 무단으로 학교를 빠지고 그 남학생 집으로 갔다. 셰헤라자드의 집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였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시멘트 회사에 다니던 아버지는 몇 년 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어머니는 이웃도시 공립중학교의 국어 선생님이고 여동생은 중학생이다. 그러니 낮 동안 집에는 아무도 없을 터였다. 그녀는 그런 집안 사정을 미리 조사해 알고 있었다.
현관문은 물론 잠겨 있었다. 셰헤라자드는 시험삼아 현관 매트 밑을 뒤져보았다. 열쇠는 그곳에 있었다. 평화로운 지방도시 주택가에는 범죄 같은 게 거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단 속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열쇠를 깜빡 잊고 나간 가족을 위해 현관 매트나 근처 화분 아래 열쇠를 감춰두는 일이 많다. 혹시나 해서 벨을 누르고 잠시 기다렸다가 응답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또한 근처에 보는 눈이 없는지도 확인하고 셰헤라자드는 열쇠로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안쪽에서 문을 잠갔다. 신발을 벗어 비닐봉투에 담아 등에 맨 배낭에 넣었다. 그러고는 발소리를 죽여 2층으로 올라갔다. 생각했던 대로 그의 방은 2층이었다. 작은 나무 침대가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책이 가득한 책장이 있고 옷장과 책상이 있었다. 책꽂이 위에 미니 오디오와 CD 몇 장이 놓여있다. 벽에 바르셀로나 축구팀 달력과 팀 페넌트가 걸려있는 걸 빼면 장식이라 할 만한 건 하나도 없었다. 사진도 그림도 걸려있지 않다. 단지 크림색 벽뿐이다. 창에는 흰색 커튼을 달았다. 방 안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다. 꺼내놓은 책도 없고 벗어던진 옷도 없다. 책상 위의 문구류도 모두 제자리에 놓여있다. 방 주인의 꼼꼼한 성격을 드러내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어머니가 날마다 열심히 치워주는지도, 양쪽 다 알지도 모른다. 그 사실은 셰헤라자드를 긴장시켰다. 만약 그 방이 칠칠치 못하게 어질러져 있었다면 그녀가 조금 흐트러뜨린다 해도 알아차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셰헤라자드는 생각했다. 여기선 무척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 방이 청결하고 간소하고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다는 사실이 적잖이 기쁘기도 했다. 정말이지 그답다. 셰헤라자드는 잠시 책상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는 매일 이 의자에 앉아 공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책상 위의 문구를 하나씩 집어들고 손으로 쓰다듬고 냄새를 맡고 입을 맞췄다. 연필이며 가위, 자, 스테이플러, 탁상 달력, 그런 모든 것에 평소에는 별스러울 것도 없는 물건들이 그의 소지품이라는 사실만으로 왠지 빛나 보였다. 그러고는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열고 안에 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메뉴의 서랍에는 자잘한 문구류와 기념품 비슷한 것이 칸막이 안에 담겨 있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주로 지금 쓰는 각 과목의 노트가, 세 번째 서랍, 가장 깊은 서랍이다. 에는 갖가지 서류와 오래된 노트, 시험지가 들어있었다. 대개 학교 공부에 관련된 것이거나 축구부 활동 자료였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다. 기대했던 일기장이나 편지 같은 건 눈에 띄지 않았다. 사진 한 장 없다. 셰헤라자드는 그 사실이 약간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이 사람은 학교 공부와 축구 말고는 개인적인 생활이 전혀 없는 걸까? 아니면 그런 건 남의 눈에 쉽게 띄지 않을 다른 데다 잘 간수해 둔 걸까? 그래도 그의 책상 앞에 앉아 노트에 적힌 그의 글씨를 눈으로 따라가는 것만으로 셰헤라자드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러다간 정신이 이상해져 버릴지도 모른다. 그녀는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의자에서 일어나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주인은 변함없이 고요했다. 소리 하나 없다. 그렇게 그녀는 물밑의 칠성장어와 스스로를 동화시켰다. 그냥 그의 방에 들어가 이것저것 만져보고 그 다음은 가만히 앉아있고 그게 다야? 하바라는 물었다. 아니, 그게 다는 아니야. 셰헤라자드는 말했다. 나는 그의 물건을 뭔가 하나 갖고 싶었어. 그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몸에 지니는 것을 집에 가져가고 싶었지. 하지만 중요한 것이어서는 안 돼. 그랬다간 없어졌다는 걸 금세 눈치챌 테니까. 그래서 그의 연필을 딱 한 자루만 훔치기로 했어. 연필 한 자루? 쓰던 연필. 하지만 그냥 훔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단순한 빈집 털이범일 뿐이잖아. 그게 나라는 것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 나는 말하자면 사랑의 도둑이니까. 사랑의 도둑. 하바라는 생각했다. 마치 무성영화 제목 같다. 그래서 다른 뭔가를 그곳에 표지 삼아 남겨두기로 했어. 내가 그곳에 존재했다는 증거로. 이것이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교환이라는 의사표시로. 하지만 뭘 두고 갈지 적당한 물건이 생각나지 않는 거야. 배낭이며 옷 호주머니 안을 뒤져봤지만 표시가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 미리 뭔가 준비해 갔더라면 좋았을 테지만 미처 그런 것까지는 못했으니까. 하는 수 없이 탐폰을 하나 놓고 가기로 했어. 물론 아직 뜯지 않은 새 것으로. 마침 생리를 앞둔 때라 갖고 다니던 게 있었거든.
그걸 책상 맨 아래 서랍 가장 안쪽에 찾아내기 힘든 곳에 두고 가기로 했어. 그게 나를 엄청 흥분시켰어. 그의 서랍 깊숙이 아무도 모르게 내 탐폰이 들어있다는 게 말이야. 아마 너무 흥분한 탓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러고는 곧바로 생리가 시작됐어. 연필과 탐폰. 하바라는 생각했다. 일지에 그렇게 적어둬야 할지도 모르겠다. 사랑의 도둑, 연필과 탐폰. 무슨 얘기인지 분명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때 그의 집에 머문 건 기껏해야 15분 정도였을 거야. 남의 집에 멋대로 불쑥 들어간 게 태어나서 처음이었고 그 집 가족들 중 누군가가 갑자기 들어오거나 하지 않을까 내내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그리 오래 있을 수는 없었어. 나는 주위를 살피고 살짝 그 집을 나와 문을 다시 잠그고 열쇠를 현관 매트 밑에 돌려놓았어. 그리고 학교에 갔어. 그가 쓰던 연필을 소중히 품고서. 셰헤라자드는 그대로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 그때 그곳에 있었던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는 것 같았다. 그 뒤로 일주일쯤 나는 전에 없이 흡족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 셰헤라자드는 말했다. 그의 연필로 노트에 한없이 글씨를 썼어. 냄새를 맡고 키스하고 뺨에 대고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기도 했지. 이따금 혀로 감고 빨아보기도 했어. 쓰다 보니 연필이 점점 짧아지는 게 마음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 짧아져서 못 쓰게 되면 다른 걸 또 가지러 가면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의 책상 연필꽂이에는 쓰던 연필이 아직 많았어. 그리고 그는 한 자루가 줄었다는 것도 몰라. 책상 서랍에 내 탐폰이 들어있다는 것도 아마 모를 거야.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어. 그걸 억누르려고 책상 아래에서 무릎을 맞비벼야 했지. 비록 현실에서는 그가 내게 눈길조차 주지 않더라도 내 존재 따위 거의 알지 못할지라도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일부를 몰래 손에 넣었으니까. 어째 주술적인 의식 같네. 하바라는 말했다. 그래. 어떤 의미에서 그건 주술적인 행위였는지도 몰라. 나중에 우연히 그런 쪽의 책을 읽다 보니 은근히 겹쳐지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때는 아직 고등학생이었고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지 못했어. 나는 그저 내 욕망에 떠밀렸던 것뿐이야. 이건 내 무덤을 파는 것이다. 빈집에 들어가는 현장을 들키기라도 하면 학교도 퇴학당할 테고 소문이 퍼지면 이 동네에 살기조차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몇 번이고 타일렀지. 하지만 소용없었어. 아마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였던 것 같아. 그녀는 열흘 뒤에 다시 학교를 빠지고 그의 집으로 갔다. 오전 11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현관 매트 아래에서 열쇠를 꺼내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다. 그의 방은 역시 흐트러진 곳이 없고 침대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셰헤라자드는 우선 그가 쓰던 긴 연필을 한 자루 골라 자기 필통에 소중히 챙겨 넣었다. 그러고는 쭈뼛쭈뼛 그의 침대에 누워보았다. 치맛자락을 단정히 하고 양손을 나란히 가슴에 얹고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매일 밤 이 침대에서 그가 자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심장박동이 급격히 빨라지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공기가 폐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목이 바짝 타서 숨을 쉴 때마다 아팠다. 셰헤라자드는 그만 침대에서 일어나 침대 커버를 당겨 주름진 곳을 펴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다시 바닥에 앉았다. 그리고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침대에 눕는 건 아직 이르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건 내게 자극이 너무 강하다. 셰헤라자드는 이번에는 30분쯤 그 방에 머물렀다. 그의 노트를 서랍에서 꺼내 한 차례 읽어보았다. 그가 쓴 독서 감상문도 보았다.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 여름방학 과제 도서였다. 원고지에는 모범생답게 또박또박 정성스러운 글씨가 적혀 있었고 얼핏 보기에도 오탈자는 눈에 띄지 않았다. 평가는 수였다. 당연하다. 이렇게 멋진 글씨로 독서 감상문을 써냈다면 어떤 선생님이든 설령 내용을 전혀 읽지 않더라도 두말 없이 수를 주고 싶을 것이다. 그러고는 셰헤라자드는 옷장 서랍을 열고 안에 든 것을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그의 속옷과 양말, 셔츠, 바지, 축구용 운동복 모두 정성껏 기재돼 있었다. 얼룩이 남았거나 해진 옷은 하나도 없었다. 모두 정결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게 개켰을까? 아니면 어머니가 해줬을까? 아마 어머니겠지. 그녀는 매일 그를 위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어머니에게 강한 질투를 느꼈다. 셰헤라자드는 서랍에 코를 박고 옷 하나하나 냄새를 맡았다. 깨끗이 빨아 햇빛에 잘 말린 냄새가 났다. 무늬 없는 회색 티셔츠 한 장을 서랍에서 꺼내 펼쳐놓고 얼굴을 대보았다.
겨드랑이에 그의 땀 냄새가 남아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하지만 그런 냄새는 없었다. 그래도 그녀는 오랫동안 셔츠에 얼굴을 묻고 코로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그 셔츠를 갖고 싶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다. 모든 옷이 이처럼 꼼꼼히 정리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은가. 그는 서랍 안에 셔츠 수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중 한 장이 없어진다면 꽤나 큰 소동이 일어나리라. 셰헤라자드는 결국 그 셔츠를 가져가는 건 포기했다. 원래대로 잘 개켜서 서랍에 넣었다.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위험을 무릅쓸 수는 없다. 이번에는 연필 말고도 서랍 안쪽에서 찾아낸 축구공 모양의 작은 배지를 가져가기로 했다. 초등학교 시절 활동한 소년 축구팀의 배지인 듯 했다. 오래되기도 했고 딱히 소중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없어지더라도 그는 아마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혹은 알아차리기까지 제법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참에 지난번에 감춰둔 탐폰이 맨 아래 서랍 안쪽에 그대로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것은 아직 그곳에 있었다. 만일 어머니가 그 서랍 안쪽에 감춰진 탐폰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될지 셰헤라자드는 상상해 보았다. 어머니는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아들에게 직접 캐물을까? 왜 내가 생리용품 같은 걸 갖고 있니? 이유를 말해봐 라고. 아니면 그냥 자기 가슴속에 담아두고 이래저래 암울한 추측을 펼쳐내기만 할까? 그런 경우에 어머니들이 대개 어떻게 나오는지 셰헤라자드는 짐작도 가지 않았다. 하지만 어쨌든 탐폰은 그대로 놔두기로 했다. 뭐니뭐니 해도 그것은 그녀가 남겨놓은 첫 번째 표시니까.